건물세계사 함께 읽기 제17강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건물세계사 책에는 40장이죠. 작가는 1936년 사람이라 뭐 1차 대전은 현장에서 경험을 했겠죠. 근데 이제 간략하게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제1차 세계대전을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름이 좀 잘못 붙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당시에는 뭐 그냥 그레이트 워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에 이어지는 민족분쟁 이런 제목을 한번 오늘의 시사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시작할까 해요. 이게 1차 대전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 니고르노 카라바흐라고 하는 기묘한 국경선을 가진 땅 때문인데요. 이게 1차 대전 시점쯤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구소련에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랬다가 구소련이 없어지고 1990년도에 여러 독립공화국으로 분리될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수니파 이슬람 국가고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국경선이 나눠진 건 오로지 종교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니고르노 카라바흐란 지역에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립해가지고 아르메니아에 소속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절대 못해 했겠죠.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니고르노 카라바흐를 포함한 주변 땅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NKR이라고 하는 땅을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다시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밑에 AZ라고 하는 지명도 있죠. 이것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땅 건너편에 또 땅이 있는 셈이죠. 그 밑에 이란이 있고 서쪽에 터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수니파 이슬람인 터키가 지지하고 있고, 아르메니아는 지금 러시아에서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같은 공화국 내에서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럽인들이 아르메니아는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는 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하는 304년에 스스로 독립 분리된 아주 독특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1차 대전 때 이런 국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터키로부터 거의 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하는 슬픈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1차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대전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흔히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전까지 있었던 전쟁보다는 제일 큰 규모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물론 세계는 아니죠. 대부분 유럽 쪽에서만 있었던 것이고, 물론 여기 식민지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넓긴 하겠지만 어떤 유럽 지역에서만 주로 이 전쟁이 있었다. 사상자는 뭐 대략 1000만 명 이제 죽었다고 하고요. 부상자까지 하면 3200만, 민간인 사망자는 한 2000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어떤 전쟁보다도 사상자가 많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이제 무기들이 많이 발전하고 해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때 생겨난 전쟁의 특징들을 보면 뭐 호송단, 그다음에 공중전, 뭐 암호, 화학전, 철도를 통해서 군인들을 수송했다는 것, 전략 폭격 기술이 생겼고 참호전, 국가 총력전이었다. 그 전까지 전쟁들은 대부분 어떤 국가 단위가 아니라 뭐 부족 단위 아니면 뭐 귀족 영주 단위에 이렇게 영주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기사들을 데리고 갔던 싸움이 대부분이었죠. 유럽에서는. 근데 이때부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서 상대편 국가와 싸웠던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베르사유 조약,
의해서 끝내게 됐고, 그 사이에 오스만 제국이 그들의 영토를 상당히 많이 잃게 되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생겼죠. 이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다음에 시리아, 뭐 레바논, 오늘날 이라크 이런 국경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제연맹이 이제 탄생을 하고요. 이렇게 국가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탄생을 했는데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발생했던 작은 분쟁들이 아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에서 귀결된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그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도 터키 오스만에 있었는데 거기 집단 학살, 그리고 종교별, 민족별 인구의 대이동이 이때부터 발생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인구 대이동이 적었는데 이때부터 종교별로 국가를 구분하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제국들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왕정이 아닌 나라가 프랑스 정도였는데 요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상당수의 많은 국가들이 공화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독일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게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상당히 중요한 전쟁인 건 분명합니다. 요때 있었던 일이 민족주의라고 있죠. 20세기 초반에 민족주의가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민족이 하나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주장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국가의 구분은 대부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에는 종교적 톨레랑스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자유롭게 이 종교 어떤 구역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밀레트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마을이 여기는 캐톨릭이고 여기는 그리스 정교고 여기는 무슬림이고 저기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고 이렇게 가능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때는. 근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시대로 점차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한 겁니다. 여기 옅은 녹색 화살표는 무슬림들이 이주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1860년 이때부터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했고, 특히 이제 발칸반도에 살던 많은 무슬림들이 모여 있는 뭐 알바니아나 이쪽으로 아니면 터키 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고, 러시아에 살던 무슬림들도 이쪽 터키로 많이 이주를 했고, 터키 안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살해되거나 아니면 시리아, 그다음에 지금의 아르메니아 땅으로 이주를 했고, 또 그 터키 서해안 이오니아 지방에 살던 많은 그리스인들이 또 지금의 그리스 공화국으로 이주를 했고, 흑해 연안에도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오래전부터 살았죠. 우리 그리스 신화 시대부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 이주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 1차 대전에 아주 중요한 그 용어가 있죠. 삼국 동맹,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트리플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트리플 앙떼떼라고 부르는 어떤 그 나라별 그룹핑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그룹핑이 만들어진 건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흔히 삼국 동맹이라고 부르는 트리플 얼라이언스에는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왕국이 하나의 삼국 동맹이 되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삼국 협상국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긴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은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신생국가죠. 1870년에 사실상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생국가가 굉장히 경쟁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독일이 굉장히 빨리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칸반도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힘을 뭔가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생긴 거고, 또 하나의 러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 땅을 가진
국가가 지속적인 남하 정책을 추진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이유가 이제 되겠죠. 자, 그건 이제 그 1871년부터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보면 이 시기는 뭐 민족주의가 막 대두되고 있는 시기, 특히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힘을 막 쓰던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서 힘을 잃게 되는 바람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민족 국가들이 막 탄생했던 시절이다. 근데 1890년부터 1914년까지를 벨 에포크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 시절을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전쟁이 없었던 그 유일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전쟁이 없다는 건 뭔가 새로운 전쟁이 나오기를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잠깐 동안에 벨 에포크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 있어서 거대한 전쟁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독일이라고 하는 신생국가가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후발주자로서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아라고 하는 독일 제국 이전의 그 국가에서는 군대를 체제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공업을 일으키고 오늘 보면 자동차도 여전히 독일제 자동차가 좋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생긴 거죠. 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젤 기관차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화학산업도 일으키고 어쨌든 많은 것들을 일으켜 왔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판매 창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영국이란 나라는 오래전부터 해외 식민지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그 면직물 산업 이런 것들이 인도를 통해서 판매 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국가들에서 수탈해온 자원들을 이용해서 영국의 나라의 부를 크게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운영 방법을 3C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이로, 그 다음에 캘커타,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 3C 도시를 연결한 것을 3C 전략. 그래서 어쨌든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국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죠. 또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도 식민지가 상당히 많았죠. 물론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는 대부분 잃어버렸지만 아프리카의 식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식민지들은 여전히 프랑스의 이 제품의 소비처로서 역할이 컸죠. 오늘날에도 보면 뭐 알제리나 리비아나 이 모로코나 이쪽에 그 프랑스 식민지가 당시에 프랑스 경제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에 반면 발칸반도에는 거대한 세력이 었던 오스만 제국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는 오스만 제국이 거의 오스트리아의 비인까지 공략을 해서 거의 헝가리, 체코까지도 이 오스만 제국 영향권이었는데 1717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었죠. 그래서 헝가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를 내주고 또 그 사이에 러시아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북방 영토를 잃고 있었죠. 그래서 크림반도 여기도 1855년에 있었던 크림 전쟁 이걸 통해서 잃게 되고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스만 제국이 약해짐으로써 그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699년이면 헝가리, 그다음에 트란실바니아, 여기는 지금의 뭐 헝가리와 불가리아, 왈라키아, 1830년이 되면 그리스가 독립을 하죠.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스는 뭐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의 고향이라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독립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당시의 2차 대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뭉쳐가지고 삼국 동맹을 결성하고 동쪽에 러시아의 침입을 점차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이미 뭐 프랑스는 독일에 비하면 이때부터 벌써 처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식민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독일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뭔가 독일한테 지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렇게 삼국동맹이 이어지다가 이탈리아는 당시 지금의 그 베네치아 동쪽의 그 땅을 가지고 오스트리아랑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에서는 삼국동맹에서 빠져요. 이렇게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협력을 통해서 발칸반도에 힘을 키우니까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을 러블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1892년부터 1917년까지 군사동맹을 했다. 그래서 양쪽에서 군사적 도움을 하자. 한쪽이 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면 서로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러블 동맹을 통해서 이 얼라이언스를 맺다 보니까 이제 불란서도 영국이랑 하게 되고 영국은 또 러시아랑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삼국 협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고, 당시 러시아는 땅만 넓었지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었어요. 여전히 산업혁명은 잊지 못했고 이 농업 위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자 도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국, 이제 프랑스와의 손을 많이 잡게 되고, 그래서 이 프랑스의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러시아의 횡단철도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빌려줬겠죠, 차관으로. 근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바람에 프랑스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더라. 그러니까 또 영국과 프랑스가 또 협력을 하게 되죠.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니까 분쟁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나라가 우리 싸우지 말고 공동의 적 독일 제국과 한번 손을 잡아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집트나 모로코, 그다음에 서아프리카, 그다음에 태국,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서 두 나라가 싸우던 것들을 원만하게 이제 해결하게 되고, 이집트는 영국, 모로코는 프랑스가 월권이다. 서로 세력 패권을 나눠가는 걸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대전의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가 산업혁명 먼저 했죠. 그래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독일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신흥 강국에 도달했는데, 이 독일이 문제가 뭐냐면 석유가 없어요. 이 자원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동지방의 세력 확장을 좀 해야 되고, 식민지가 있어야 되는데 식민지도 마땅치 않았던 거죠. 이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좋은 땅들은 다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먹었고, 그 단기간에 또 식민지를 확보하기 어려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칸반도의 야욕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긴장이 자꾸 높아지고, 긴장이 높아지니까 다 군비 확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일까지 유럽 제국들이 끊임없는 군비 확장을 했다. 그래서 누가 봐도 1910년 때쯤 되면 이거 전쟁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만 있다면 분명히 터지기 직전에 풍선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지고 세 나라씩 뭉쳐 가지고 영역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오스만 투르크도 삼국 동맹 측에 가담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은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왜 가담을 했을까? 이 발칸반도가 원래 오스만 땅이었는데, 저도 전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앞에 제가 강의 서두에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분쟁 얘기를 했잖아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오늘날의 조지아, 이 카프카스 산맥 전부가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점차적으로 남하를 한 거죠. 크림 전쟁을 통해서 이 크림반도도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지역까지 전부 러시아가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는 상당히 또 긴장 관계예요.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이 러시아와 상대편 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손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큰 패착,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패착이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 당시 상황에는 그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던 그 군비 경쟁에서 이제 뻥 터지게 되는 계기에 뭐 있냐?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1914년 6월 28일 날, 오늘날 보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수도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였던 페르디난트가 여기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마차도 테러에 의해서 뭐 터졌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를 조심조심 가다가 결국은 프린치프라고 하는 청년한테 암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브릴러 프린치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르비아 청년이었던 거죠. 그 세르비아 민족주의, 그 당시에 세르비아라고 하는 것이 그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는 다 섞여 있었죠. 무슬림, 뭐 캐톨릭, 그리스 정교인 다 있었는데, 민족 대이동에서 세르비아 쪽은 주로 그리스 정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있는데 보스니아 땅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세르비아 쪽에도 야욕을 부리니까 이거를 막겠다라고 생각해서 대공을 암살하게 된 거죠. 물론 이 결과로 뻥 하고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대전의 전황을 알려주는 좋은 지도예요.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나눠지잖아요. 근데 양쪽 전선에서 두 개 전쟁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당연히 한쪽만 하는 게 좋은데, 아무리 군력이 많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가 동시에 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슐리펜이라는 사람이 슐리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1870년에 있었던 보불 전쟁처럼 전광스카 같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파리를 점령을 해서 프랑스를 항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동부전선으로 돌려가지고 러시아를 치면 우리가 분명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까지도 독일의 이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었던 거죠. 프랑스는 이미 보불전쟁에서 형편없이 깨졌었고, 뭐 경제력에서도 프랑스는 독일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슐리펜이 세운 계획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땠느냐? 독일군들이 중립국을 표방했던 벨기에를 가로질러서 프랑스를 침공을 했는데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참호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서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막히게 된 거죠.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동부전선 쪽에도 러시아와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전과를 올리지 못하게 된 게 1차 대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나눠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1차 대전의 이제 패착이고요. 우리가 서부전선이라고 하는 곳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참호 전투. 슐리펜 계획에 의하면 여기를 빨리 지나서 파리를 점령하는 거였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는 여전히 기병도 있었고 존 방식에 의하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뭔가 그때 벌써 총이 상당히 많이 개량이 됐고 기관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들이 전혀 먹히지 않게 되고 참호라고 하는 곳에서 양쪽 세력들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는 특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년 동안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이 인력을 소모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여기 벌써 이 전쟁부터는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보면 이 군인들이 비가 와가지고 진창이 된 이 참호 속에서 고생을 했던지를 이제 알게 되죠. 머리를 내밀 수 없고, 그래서 뭐 1km 사이에 두고 서로 뺏고 뺏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나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서부전선의 고생한 이야기, 서부전선의 치열한 전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실제로 이 1차 대전의 더 혹독한 전선은 동부전선이었다는 거죠. 러시아와 독일에 싸웠던 동부전선, 그러니까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이쪽에 있었던 동부전선에서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고 민간인들이 죽게 되는 더 참혹한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세르비아였다는 거죠. 실제로는 뭐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인구 대비하면 세르비아 왕국이 가장 많이 사망을 했는데요. 전쟁 전의 인구에 비해서 4분의 1이 죽을 정도의 피해가 컸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85만 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이었으니까 엄청난 사람들 죽게 된 거고, 러시아의 군인들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참호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훨씬 전선이 길고 넓은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동부전선이 훨씬 더 혹독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 1차 대전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해상전이 있었는데, 해상전은 독일은 사실 뭐 역대로 이 해군이 별로 없었죠. 역시 영국이
이 바다를 다 좌우하고 있었던 게 특징이죠. 독일은 해군 전력은 약했고 그 중에서 유보트가 가장 강력했다는 겁니다. 유보트는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그 잠수함 유보트가 상선과 군함들을 많이 괴롭혔던 독일의 그나마 강력한 해군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 영국 측의 정기 여객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던 루시타니아호가 군수물자를 싣고 있었는데 그때 그 루시타니아호를 유보트가 어뢰 공격을 합니다. 전함이든 구축함이든 잠수함에서 쏘아대는 어뢰가 가장 사실은 취약하죠. 어뢰 한번 당하면 그냥 침몰될 수밖에 없는, 뭐 옛날에 바다에서 잠수함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영국의 군함과 상선들이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루시타니아에 타고 있었던 128명의 미국 승객,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참전하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 미국은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는 뭐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이제 하고 있었죠. 뭐 유럽에 전쟁이 나든 말든 미국은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상선들이 유보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어떤 계기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주한 사람이 미국에 많잖아요. 물론 독일 사람도 많이 갔지만 뭐 그래도 미국은 언제나 영국 편이었기 때문에 저기를 가서 그 참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겠죠. 루시타니아호가 마침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고, 또 실제로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것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에 독일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멕시코가 우리 쪽에 가담을 해가지고 미국 측을 위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고 하는 편지가 발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미국이 그동안 참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거에 아주 결정적 사건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부국이 유럽의 전쟁에 참여하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전세는 확실하게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914년부터 17년까지 거의 동부전선, 서부전선에 지속적으로 교착상대에 빠져서 서로 소모전만 하고 있던 그 상황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전쟁이 정리가 되게 된 거죠. 전쟁의 결론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끝내게 됩니다. 이 조약을 어디서 했는가 보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1870년 프랑스와 프로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프로시아가 여기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프로시아 제국 선포되었던 거죠. 그 장소에서 프랑스는 독일을 이제 망신을 준 거죠. 보불전쟁에서는 프랑스가 독일한테 깨지고 망신을 당했다면 1차 대전의 결과에 의해서 독일이 이 베르사유 궁에 와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치욕적인 모욕을 준 셈이었던 거고요. 물론 여기에 참가한 그 제국의 지도자는 없었어요. 제국이 이미 와해가 돼버렸죠. 그 비렐름이세가 이제 퇴위가 됐고, 그리고 이 전쟁은 좀 특이하게요. 그 독일이 항복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쟁이 진행되고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이제 거의 독일이 진 거죠. 딱 이제 딱 보여질 때 협상을 통해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많은 전쟁들은 이랬어요. 뒤에 일어난 2차 대전은 사실 독일이 무조건 항복, 그다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1차 대전은 무조건 항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이제 더 이상 전쟁할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협상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의 전쟁은 다 그랬다는 거죠.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독일의 수도가 연합국에 점령됐다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어쨌든 협정을 통해서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자라고 한 거죠.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의 승전국에 의해서 이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 독일은 영토의 15%와 국민의 10%를 잃게 됩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고 땅을 일부 띄워주고 조약 내용을 맺었던 거죠. 운명의 알자스 로렌
보불 전쟁을 통해서 독일 쪽으로 갔던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로 가게 되고, 웨펜과 말메디는 벨기에로 가고, 동부의 상당수 지역이 폴란드로 이전을 해서 폴란드란 나라가 이제 확정이 되는 이런 조약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컸던 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물론 이 전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합작을 했던 건데, 이 주도 세력이 독일이다 그래가지고 독일 제국 마르크로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 라고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이 배상금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 국민들한테 상당한 좌절감을 줬고, 이것이 2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군사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그 무장을 못하도록 했겠죠. 완전 무장은 아니고, 그래도 뭐 대포 5,000문, 비행기 25,000대, 뭐 이런 것들을 양도해라. 그리고 육해군을 합쳐서 10만 명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항공전력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전차도 안 되고, 라인간 N쪽 지역, 그리고 코블렌츠, 마인츠, 쾰른은 비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의 프랑스와 가까운 쪽은 전부 비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정했던 거고, 또 독일 제국에 상당히 뼈아픈 건 그나마 있었던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해서 연합국한테 나눠주게 됐다. 그래서 독일이 갖고 있었던 카메룬, 그 다음에 독일령 동아프리카 식민지였던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남서아프리카 일부 지역, 지금의 그 나미비아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가 독일이 차지한 식민지였는데 여기를 연합국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아마 미국령이 되죠. 나미비아가 미국령이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좀 독립을 하죠. 베르사유 조약에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승전국이 되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패전국이 됩니다. 1차 대전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는 어찌 보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오스만 투르크 가진 땅이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중동 지방 상당수와 또 유럽 발칸반도와 지금의 뭐 이란 지역까지 엄청나게 땅이 넓었는데, 19세기 말부터 그 땅들을 점차적으로 잃게 되었던 거고, 결정적으로 1차 대전 끝나는 이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많은 영토를 잃고 오늘날의 땅으로 확정되게 된 계기도 이 베르사유 조약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